우선 이제 고전 시가하고 현대시 중에서 먼저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 현대시잖아. 18번 문제에 나와 있는 보기를 보면서 그 보기 속에 얘들아 사실 시에 주제와 연결되는 게 거의 다 들어가 있지. 일단은 화자의 상황 그리고 화자의 정서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 두 가지 상황 정서를 일단 파악하고 들어가 보자. 그래서 보게 되면 너희가 그 보기 읽으면서 얘들아 분명히 표시를 하거나 체크를 하는 것들이 있을 거야. 여기에서 표시한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어느 부분을 표시했니? 너희가 체크를 중점적으로 했던 부분이 어떤 거였어? 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작품에 대해서 일단 공통점으로 시작을 하고 있잖아. 공통점이 뭐야? 만남을 제재로 삼고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때 이 만남이라는 거는 결국에 시적인 상황을 제시해 주는 거잖아. 그래서 두 작품이 공통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걸 첫 번째로 캐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각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설명해 주고 있잖아. 가작품의 경우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의 모습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그치? 평범한 사람들이고 얘네들의 정서는 어때? 공감 그리고 위로한다라고 하지. 그러니까 가작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그러한 공감과 그리고 위로 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친밀한 관계라는 표현이 있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평범한 사람들은 서로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치.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얘들아, 이거는 사실 말 안 해줘도 너희가 알 수 있는 거야. 왜? 서로 공감하면서 위로한다며. 비슷하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라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이제 나 작품에 대해서 파악해야 되는 거는 공간적인 배경이 제시가 되고 있다라는 거야. 북간도라는 배경이지. 여기 혹시 어딘지 알고 있니? 북간도. 우리나라야 아니야? 중국이지, 중국.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국 땅이라는 설명도 붙어 있어. 그래서 외지에서 만남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공간적인 배경 우선 체크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함경도 사내하고 전라도 여자하고 만나게 되는 상황이래. 그런데 얘네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뭐야? 고향을 떠난 상황이잖아. 그치? 그리고 고향을 떠났다라는 걸 우리가 문학에서 두 글자로 압축하면 뭐야? 유랑이지. 유랑. 유랑이라는 키워드. 이거를 떠올려야 돼. 왜? 공간적인 배경이 외지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가련한 처지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서 연민을 느끼고 위로하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대. 그래서 여기서도 정서는 사실 굉장히 비슷해. 연민, 위로. 그런데 이제 약간 차이점은 뭐가 있어? 나 작품에서는 무언가 회피하지 않겠다는 태도까지 드러난다라고 해. 그러면 얘들아, 무언가를 회피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는 결국에 뭐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거야? 이 작품에 등장하는 화자는 어떤 태도를 가진다? 의지적인 태도를 가진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의지적 태도를 가진다. 그치? 여기에서 지금 의지라는 표현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예측이 가능하죠.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보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작품을 봐보자. 일단 가 작품부터. 제목이 얘들아 평상이 있는 국수집이라고 나와 있을 거야. 그러면 제목 봤을 때 일단 우리 알 수 있는 거 뭐야? 공간적인 배경은 어디다? 국수집이라는 배경이 제시가 되고 있어. 그래서 가작품이랑 나작품의 또 하나의 그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제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야. 얘는 국수집이라는 소박한 일상의 공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자. 평상이 있는 국수집에 갔다. 근데 이 붐비는 국수집이 삼거리 슈퍼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 얘들아, 이 삼거리 슈퍼집 같다라는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이잖아. 이런 비유에서 너희 긍정적인 느낌을 읽어내야 될까? 아니면 부정적인 느낌을 읽어내야 될까? 그치? 무조건 긍정이야. 왜? 이 공간 자체가 어떤 공간이야? 이러한 정서가
나타날 공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복작복작 하고 있는 그런 공간을 떠올려야 돼.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해? 친정 오빠를 만난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해. 처음 만난 사람일 텐데 엄청 친숙하게 느끼고 있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얘들아 제시가 되고 있는 요거, 이거 지금 이 작품에서 한 번 더 반복되지. 그럼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일단은 1차적으로 얘들아, 국수가 찬물에 헹궈져서 건져 올려지는 동안에 나는 소리야. 그치? 그러면 얘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어떤 소리를 표현하고 있는 음성 상징어가 될 거야. 국수를 씻는 소리가 되겠지. 그런데 한 가지 더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얘들아. 이 쯧쯧쯧쯧이라는 소리는 약간 혀차는 소리지. 그치? 그래서 아유 안 됐다 이럴 때 하는 소리잖아.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했을 때 이 구절이 의미할 수 있는 바는 뭐겠어? 서로에 대한? 그치, 위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구절이 이 작품에서 조금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손이 손을 잡는 말, 눈이 눈을 쓸어주는 말, 뭐뭐 하는 말이라는 통사 구조를 반복을 하고 있지. 그리고 이때 이 말들은 어떤 말이야? 서로 위로하고 공감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서 식당 일을 손 놓고 온 사람도 있다 와 같이 되게 구체적으로 이 공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표현은 얘들아 어떤 특징을 가질 수 있을까? 구체적인 표현 사용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 조금 더 생생한 느낌 들지, 그치? 그래서 얘는 이제 사실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공간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B 부분 봐봐. 마주 앉은 사람보다도 먼저 더 서럽대.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돼? 벌써 이해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이해가 가능한 이유는 뭐겠어? 사실 내 마음속에도 이러한 정서가 있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서로 이제 너 서러웠지 하면서 쯧쯧쯧쯧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보면은 큰 푸조나무 아래라는 또 새로운 공간이 제시가 되고 있잖아. 이 큰 나무 아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미지를 떠올려봐 얘들아. 사람들 사이 좋아 보이지, 그치? 그래서 이 큰 나무 아래에서 마주 앉아서 이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겠지. 보면 문장을 종결을 안 하고 있잖아 얘들아. 이렇게 문장을 종결하지 않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가 있니? 어떤 게 있어? 그치, 여운이 남지. 시적인 여운. 그러니까 이 장면이 계속해서 펼쳐질 것만 같은 느낌을 주는 거야. 그리고 그게 사실은 누구의 바람이겠어? 이 시인의 바람이겠지. 이런 모습이 계속 지속되면 좋겠다 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얘들아 정리를 해보면은 평범한 사람들이 주고받는 위로와 교감, 여기서 이 평범하다라는 주제의식으로 끌어올 수 있었던 것들이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 있지? 뭐 병원 갔다 온 사람도 있다 와 같은 표현들에서 찾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작품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이용학의 전라도 과시네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을 볼 때는 얘들아 이 이용학이라는 시인에 대해서 조금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어. 너희 이 시인의 이름이 조금 익숙하니 아니면 낯서니? 어때? 막 김소월이나 윤동주나 이런 사람만큼 익숙하진 않아. 근데 어디선가 본 것도 같아. 그치? 왜냐하면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의 시에 드러나는 정서는 거의 대부분 똑같아. 여기 나와 있는 정서야. 뭐냐? 유랑. 유랑에서 느끼는 회한이야, 회한. 그러니까 내가 고향을 잃고 떠돌아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슬픔이야. 그리고 이러한 유랑의 정서를 담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사람도 일제강점기 때 활동을 했던 시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보기에 제시되는 경우도 많았어. 그래서 요거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지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알록 조개에 입 맞추며 자랐나
눈이 바다처럼 풀을 뿐더러 까무스레한 네 얼굴. 여기까지 봤을 때 얘들아, 이 표현들은 누구에 대한 표현이야? 다음에 가시네야 라고 부르고 있잖아. 그래서 앞에 두 행은 이 가시네의 얼굴 있지, 모습, 그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는 표현들이야. 그러니까 이 묘사를 위해서 지금 어떤 거 동원하고 있는 거야? 비유, 그리고 색채 이미지, 이런 것들 동원을 해주고 있는 거야. 왜? 이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느끼게 만들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해. 나는 발을 얼구면서 무쇠 다리를 건너온 함경도 사내다. 그럼 얘들아, 이 사람이 거쳤을 과정도 평탄하지 않았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이제 이연 내려가 봐. 바람 소리도 호개도 인제 무섭지 않다만. 왜 안 무섭겠어? 이 사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왔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어두운 등불 밑에 안개처럼 자욱한 시름. 이 시름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표현했어?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어두운 등불 밑 안개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의 시어를 가져왔지. 근데 이것도 어떻게 이 사람? 달게 마신대. 그러니까 이것도 이 사람한테는 별거 아닌 거야. 너무 힘든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흉참한 기별이 뛰어들 것만 같아. 두터운 벽도 이웃도 못 믿어온 북간도 술막이라는 공간적인 배경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어. 근데 얘들아, 이 공간은 이 사람한테 어떤 느낌을 주는 공간인 것 같아? 이 북간도라는 공간, 외지잖아, 외지. 여기가 긍정적인 공간이니 부정적인 공간이니? 오, 부정적인 공간이야. 그 이유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공간이잖아. 우리 땅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정서는 뭔가 불안함, 불길함,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다음 구절로 넘어가서 온갖 방자의 말을 품고 왔다. 눈포래를 뚫고 왔다. 가시네야. 또 다시 한번 가시나를 부르고 있어. 그럼 여기에서 얘들아, 표현 방식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는 구체적인 청자가 작품 속에 일단 명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겠지. 그치? 그리고 이 청자에게 어떤 말투를 써? 말을 직접 건네는 듯한 어투를 쓰고 있다. 이거는 쉽게 보이는 표현 방식이지. 그리고 이제 너의 가슴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을 나는 헤매이자라고 했어. 이 구절 얘들아, 헤매인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 헤매는 거는 뭔가 좀 방황하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 근데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거야. 이 사람이 헤매이는 공간이 어디야? 너의 마음속이야. 그럼 결국에 이 구절은 뭘 의미하는 거니? 너, 즉 이 가시네를 뭐 하는 거야?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 마음을 이렇게 헤매면서 내가 알아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술을 부어 남실 술을 따라 가난한 이야기에 고이 잠거다오. 얘네들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 가난한 이야기. 왜 가난하겠어? 얘네들이 살아왔던 이 삶이 너무 궁핍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 봐봐. 내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석 달 전이면 지금 과거를 떠올리고 있지. 단풍이 물들어서 계절적인 배경도 제시를 해주고 있고, 천리 또 천리 산마다 불탔을 겐데 그래도 외로워서 얼굴을 가렸더냐, 울어 유리창이 흐리더냐. 여기서 얘들아 지금 가렸더냐 흐리더냐 하는 표현들 있잖아. 이런 것들은 일종의 화자의 추측에 근거한 물음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이때 이러한 추측들은 다 뭘 기반으로 하는 거니? 이 추측의 내용을 보면 아, 너 외로웠겠다, 너 슬펐겠다, 그리고 너 주변에 있는 유리창이 흐렸겠다라는 거잖아. 결국에 이 추측 속에 뭐가 담겨 있다? 그 가신의 시적 대상에 대한 연민이 담겨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겠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넘어가서 찰싹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취한 듯. 이 작품은 얘들아 전반적으로 감각적인 표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는 눈에 들어와야 돼. 때로 싸늘한 웃음이 소리 없이 새기는 보조개, 가시네야. 또 반복하죠. 울 듯 울지 않는.
왜 이 사람은 울 듯 울지 않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얘들아, 사실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것도 굉장한 축복이다. 왜냐하면 마음 놓고 울다가 할 일 못하면 진짜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두어 마디 너의 사투리로 때 아닌 봄을 불러줄게. 뭐뭐 할게 라는 표현 있지. 이런 표현은 대표적인 뭐가 반영된 표현? 무언가 하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표현이라고 봐야지. 그치? 그러니까 얘를 원래 살던 고향으로 보내주고 싶은 거야. 그리고 이제 이윽고 얼음길이 밝으면 나는 우줄우줄 나설 게다. 그러니까 조금만 덜 추워지면은 내가 나갈 거야. 어딘가로. 그리고 노래도 없이 사라질 게다. 자욱도 없이 사라질 게다라고 하는데, 얘들아, 여기서 이 사라진다라는 표현이 왜 우리 문학에서 뭔가 좀 부정적인 느낌이 많이 드는 표현이잖아. 뭔가 죽을 것 같고 없어질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내용도 어디에 근거해서 파악해야 돼? 보기에서 분명히 이 작품의 화자는 의지적인 태도를 가진다라고 했었어. 그러면 여기에 근거해서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사라지겠다라는 건 이 공간을 벗어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결국에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것만 한번 보고 넘어가자. 얘들아, 지금 이 작품 방언이 굉장히 많이 사용됐잖아. 이렇게 방언이 많이 사용되는 작품은 보통 고향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이 방언이라는 것 자체가 고향의 언어잖아. 그래서 방언이 많이 사용되면 오히려 반대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작품도 유랑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래서 같이 연결 지어서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주제 보면 얘들아, 보기에 언급은 안 됐는데 일제강점기 유랑민의 비극적인 처지와 삶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거야. 얘는 이용학이라는 시인하고 연결 지어서 기억을 해도. 그러면 이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자. 문제로 넘어가서 자, 15번부터 한번 볼 텐데, 얘는 가장 적절한 것은 얘들아 3번이었어. 3번.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통사 구조라고 하면 다른 말로 뭐야 얘들아? 문장 구조 얘기하는 거지. 반복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선지는 얘들아 지금 이렇게 끊어줄 수가 있을 텐데,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 있다면 시적 의미의 강조는 무조건 따라오게 되어 있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 이 3번 선지를 판단할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게 있는지만 봐주면 됐었던 거야. 이게 아닌 경우의 선지들도 있지. 그래서 그런 것들 파악을 해주시고, 4번 선지 같은 경우에 가, 나 모두 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얘는 가에서는 발견이 안 됐었지. 그치? 그리고 2번 선지도 잠깐 보고 넘어갈까? 나에서 다양한 색채어를 사용하여. 여기까지 맞았어. 그치? 뭐 까무스레한 얼굴 이런 것들. 그런데 화자가 처해 있는 부정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사실 만약에 정답을 못 체크한 친구들이라면은 쌤은 2번을 골랐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하면 색채어의 사용이 일단 있어. 그리고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도 부정적인 상황인 게 맞아. 그런데 그러한 색채어의 표현은 화자가 아니라 대상에 대한 묘사였지. 그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헷갈리지 마시고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1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16번 같은 경우에는 기역, 니은에 대한 이해였는데, 기역이 국수집, 그리고 니은이 술막이야. 둘 다 공간적인 배경에 대한 거였어. 얘 정답은 얘들아 몇 번이야? 이건 쉽게 풀었을 것 같은데? 2번? 아마 1번, 2번 중에 답을 골랐을 것 같아. 정답은 1번인데 왜 1번이 정답이 되는지를 일단 생각을 해보면,
지금 2번 선지에서 니은은 이웃 간에 불신하는 모습이 제시되는 공간이다 라고 했잖아. 그치? 그리고 1번 선지에서는 불길함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얘들아 그 술막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는 앞에 꾸며주는 그 수식어 있지? 그 수식어를 다시 한번 봐봐. 두터운 벽도, 이웃도, 못 믿어온 북간도 술막이라고 했었어. 그럼 이 부분에서 이 사람이 지금 신뢰가 없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번을 아마 골랐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전 맥락까지 봐줘야 돼. 어디서 흉참한 기별이 뛰어들 것만 같아 라고 되어 있었던 거 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무엇도 못 믿고 있는 상태냐라고 했을 때 이 공간 자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준다라는 거야? 불길함과 두려움을 준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웃 간에 불신하는 모습이 제시되는 공간이다라고 하면 이러한 불신의 장면이 제시가 돼야 돼. 그런데 이러한 장면은 제시가 안 되어 있지. 그래서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요거 이해됐어?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어. 그리고 이제 17번으로 넘어가서 17번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정답은 2번이었는데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긴장감이 조성되는 경우라고 하면은 어떤 부정적인 갈등의 상황, 갈등의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죠. 그래서 이게 아마 제일 쉬웠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18번 문제, 보기 문제였는데 이 부분도 얘들아 나 작품의 경우에는 이런 거 항상 주의를 해줘야 돼. 작품 속에 화자하고 그리고 이제 시적인 대상이 있을 거잖아. 이 작품에선 구체적인 청자로 제시가 됐었는데 시 속에서 화자와 대상은 항상 잘 분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 의지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누구였어? 화자였지. 그러면 이 내용에 모순되는 선지 몇 번이야? 3번이 되겠지. 3번 봐봐 얘들아. 가련한 처지에서 비롯된 슬픔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가시네의 의지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이 너의 가슴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화자가 대상의 마음을 이해하는 부분으로서 제시가 됐던 거지. 그치? 이 부분에서 이 여자의 의지적인 태도가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다. 그리고 이제 고전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고전도 얘 보기를 한번 먼저 봐볼게. 아마 보기가 그 수필에 대한 보기였지. 수필에 대한 보기를 한번 먼저 보고 나를 먼저 한번 보자. 박이문의 고독이라는 요 수필은 글쓴이가 생각하는 고독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글인데 요게 중요해 얘들아. 고독이 외롭고 쓸쓸한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념을 받아들이면서도 중요한 거는 뭐야? 이러한 고독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고 결국에 성숙한 정신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얘들아 사실 어떤 수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맨 처음에 일반적인 통념을 제시.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인식들 있지. 그걸 제시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새로운 인식을 제시하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방식이 전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겠어? 수필은 글쓴이의 개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글이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뭐가 담겨 있는 거야? 글쓴이의 가치관이 담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통념으로서 제시가 되는 게 고독은 외롭고 쓸쓸한 것이다. 그러니까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오히려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다.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얘들아 거의 대부분의 문학 작품에서도 반영이 될 수 있는 내용이야. 왜 고립되어 있다, 고독하다 그런 상황일 때 그게 부정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속에 있는 인물이 그걸 원했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긍정적인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번 이 박이문의 고독을 한번 간단하게만 볼게. 고독은 남들에 대한 나의 무관심을 의식할 때 생기는 경험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나한테 신경을 안 쓴다는 거야. 사람으로서 나는 사회적 동물이야. 따라서 이해관계를 맺고 상호 보존의 관계를 지니면서 산대. 그리고 나서 바로 뭐 나왔어? 그러나 나왔지. 이 부분이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되겠지. 그치? 남들의 도움을 꼭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나는 흔히 남들의 무관심을 발견한다. 다시 한번 반복해주고 있어. 내가 혼자라는 것. 그러니까 고독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보게 되면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낀다. 이런 내용을 보면 얘들아 외롭고 쓸쓸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태도 확인할 수 있지.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 중략 이유를 봅시다. 고독은 우리가 그냥 사물이 아니라 의식의 자유를 가진 존재임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얘들아 남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사실 더 혼자임을 느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의식의 자유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고독을 느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부분 한번 봐봐. 고독과 자유는 인간의 이른바 실존적 상황의 두 가지 측면에 불과하다라고 하지. 이 실존적 상황이라는 거는 이런 설명이, 이런 개념이 독서에도 많이 나오고 문학에도 많이 나올 텐데 얘들아 실존적 상황이라고 하면 그냥 조금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 세상에 내가 그냥 내던져진 거야. 그래서 그냥 살아가야 돼. 무언가를 선택하고 내 의지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고독과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단락으로 내려가서 뭐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나의 삶, 나의 행동 등등등 이러한 고독 속에서 나는 나의 유일성을 발견한다. 그러니까 나만의 삶의 방향을 찾아 나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부분 한번 보자. 아무리 귀엽게 호의호식하는 보호를 받고 자랐다고 해도 초등학교에 가서 스스로 배우고 경쟁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얘들아 우리가 다 거치는 상황들이잖아.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동원하고 있는 표현 방식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이 구체적인 내용이 일상적이야. 우리가 모두 다 경험해봤을 법한 내용들. 그러니까 조금 더 공감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표현 쓰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이 무척 고독하게만 보인대. 그런데 이 고독한 모습은 어떤 의미가 있어? 자아의 진정한 모습,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를 발견하게 한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약간 시간 날 때 얘들아 핸드폰만 보지 말고 차라리 약간 사색에 잠기는 시간을 좀 가져봐. 그러면서 이제 나를 돌아봐. 그런 시간 진짜 필요해. 사람들 명상도 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지금 고독의 좋은 점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거의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글이었다. 그래서 주제도 보면은 고독의 의미와 가치 이게 다죠.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이제 가작품 고전 시가 한번 보자. 고전 시가. 얘들아 이 작품은 제목이 산민육가잖아. 이 작품에 대해서는 보기가 제시가 안 됐으니까 우리가 제목을 보고 내용을 예측하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 제목을 봤을 때 이 작품의 공간적인 배경 어디겠어? 그치, 자연일 수밖에 없겠지. 왜? 산에서 사는 사람이 6개의 노래를 부른다라는 뜻이잖아. 그치? 그래서 공간적인 배경이 자연이구나라는 걸 캐치했다라고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고전시가에서 얘들아 자연이 배경으로 제시될 때 화자의 정서 어땠어? 자연 속에서 친화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 많았지. 그거를 예상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럼 일수 한번 보자. 이 몸이 한가하여. 이 한가하다는 말 얘들아, 일이 없고 배짱이 같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뭐야? 즐거운 거야. 이 사람 그냥 할 일 없이 놀 수 있어. 그래서 절로 늙어서 어디서? 산수간에. 자연이라는 배경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뭘 잊어버렸어? 공명부기를 뜻밖의 잊어버렸어. 그러면 지금 일수에서 얘들아 대비되는 시어를 찾아본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 대비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 자연과 속세를 나타내는 표현이지. 그래서 이 중에 청유한 흥미를 혼자 좋아하노라 만족감 제시가 되고 있어. 그리고 이 만족감 제시할 때 지금 영탄적인 표현 바로 써주고 있잖아. 그리고 이수 내려가봐. 조그만 이 내 몸이 천지간에 혼자 있어. 지금 이 표현 때문에 얘들아 이 두 작품을 같이 연계해서 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장 보게 되면은 천풍명어를 벗삼아서 누웠다라고 하지. 그치? 자연물을 벗으로 삼는다라는 건 굉장히 가까워져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얘들아 자연과 하나 되는 무라일체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뭐 나와? 속세를 나타내는 세상의 시시비비라는 시어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1수, 2수까지 봤을 때 이 사람은 자연에서 만족감을 느끼면서 속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러면 1수, 2수 읽었던 맥락을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도 그냥 읽어주면 되겠지. 자, 3수 봐봐. 세상에 버려진 몸이 라고 했네. 그럼 이 사람 자연으로 오게 된 계기가 뭘까? 그 계기 한번 생각해보자. 세상에서 버려졌대. 이 사람 뭐 당했을까? 유배 당했겠지, 그치? 검은 고 하나를 자연이 흩어타니.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어쨌든 양반이긴 하잖아. 그러니까 와가지고 막 농사를 열심히 할 것도 아니고 한가롭게 악기나 연주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마도 자기가 죽은 후에 지음할 리 없어 하노라. 그리고 이제 4수 내려가서 늙고 병든 몸을 세상이 버리실세. 조그만 초당을 시내 위에 지어두고. 이 두 가지 공간 다 자연과 연결되는 공간이지. 눈앞에 보이는 송주가 내 벗인가 하노라. 여기서 다시 한번 지금 뭐 해주고 있어? 일체. 앞이랑 표현 방식이 똑같지. 그리고 이 송죽이라는 표현은 얘들아 조금 더 확장적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아서 유배를 당했다라는 어떤 배경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얘는 지조, 절개와 같은 관습적인 상징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리고 이제 다음 마지막이야. 살림에 들어온 지 오래니 세상사를 모르노라. 마지막까지 지금 뭐 해주고 있어? 이 자연이라는 공간하고 세상사, 속세하고 대비하는 거 계속 유지를 하고 있지. 십장 홍진이 얼마나 가려있는 고. 여기서 이 홍진 얘들아 뭘 뜻하는 단어니? 그치, 속세를 뜻하는 단어지. 고전 공부할 때 봤었던 거죠. 그래서 물 외에 있는 몸이, 그럼 이 물 외는 어디를 가리키는 거겠어? 이 사람 지금 자연 속에 있으니까 자연에 있는 몸이 보은이 어렵구나. 여기서 얘들아 이 보은하면 은혜라는 키워드를 떠올려야 되는데 보통 선비들이 자연 속에서 누군가의 은혜를 얘기하면 그건 누구의 은혜니? 그치, 왕, 임금님의 은혜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사실은 정치판에 나가가지고 잘하고 싶은데 쫓겨나서 여기 있다 보니까 임금님한테 충성을 다하기가 어렵구나 라고 약간은 한탄이 섞여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작품 내용은 살펴봤고, 그래서 주제도 보게 되면은 자연에 은거하여 사는 삶에 대한 감흥 나와 있지. 이 주제를 유형화해서 공부했던 친구들이라면 이 작품은 사실 읽을 필요가 크게 없었어. 그럼 이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 19번. 19번 표현상의 특징인데 A 부분부터 E 부분까지 각각 따로따로 나눠져 있었어. 그치? 얘는 정답은 3번이었는데 대상의 인격을 부여해서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친근감, 요거 그 고전 시가에서 확인할 수 있었지. 그리고 혹시 4번 한 친구들 있어? 4번 선지? 4번 선지도 약간 헷갈릴 수도 있을 만한 부분인데
뒷부분에서 얘들아 굉장히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표현들이 있었어. 뭐 나는 혼자다, 남은 차다, 사회는 냉혹하다와 같은 것들이었거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나에서 뭐 남으로 뭐 사회로 이렇게 확장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다시 이제 지문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확인을 해보면은 순서가 남, 사회, 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떤 확장적인 표현이 활용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워. 정답은 3번이었고. 그리고 이제 20번 문제로 넘어가서 20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적절한 거 정답은 3번이었는데, 삼수에서 검은고를 연주하는 모습은 한가함과 연관된다. 이건 뭐 어렵지 않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 2번 보기를 잠깐 보고 넘어가야 돼. 이 세상의 시시비비를 나는 몰라 하노라에 세상에 대한 화자의 미련이 드러나 있다라고 하잖아. 이 사람 지금 자연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지. 그렇기 때문에 미련이라는 키워드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선지는 얘들아 보기에 따라서 맞는 말이 될 수도 있어. 만약에 보기에 이 작품의 화자는 자연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지만 보은하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와 미련이 남아있다 라고 하면 이건 맞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왜냐하면 사실 계속 나는 세상 일 몰라 이거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약간은 미련이 남아있다고도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보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해석이다. 그래서 이 작품 자체 내용을 암기하려고 하면은 안 돼. 그리고 이제 21번 문제. 얘는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 선지였는데, 고독에 대해서 비사회적 존재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얘들아, 사회적 존재라는 건 앞부분에서부터 이미 인정을 하고 들어갔었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 22번. 보기와 나를 참고해서 가를 감상한 내용이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참고해서 가를 이해하는 거였잖아. 그치? 그래서 세 가지를 다 연결지어서 이해를 했었어야 되는데 정답은 4번이었어. 화자가 보은이 어렵다라고 안타까워한 것에 대해서 고독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진정한 모습에 대한 피상적 인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얘들아, 피상적인 인식이 무슨 의미야? 피상적 인식. 피상적인 인식.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추상적 인식이라고 생각을 해줘. 추상적 인식. 같은 의미로서 이해를 해주면 돼. 그러니까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한탄을 한다라는 건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한탄하는 이유는 뭐야 얘들아? 자기의 상태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탄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요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고독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도 분명하지가 않아.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어.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현대 시하고 고전 시가 내용을 살펴봤고, 다음으로는 이제 현대 소설하고 고전 소설 문제를 풀고, 그리고 또 이제 같이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질게.